자,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향약과 서원에 대해서 봤었죠. 그래서 사림들이 어떻게 조선의 어떤 정치적 주도권, 또 사회나 문화적인 주도권을 가져왔는지, 그래서 서원을 통해서 뭐 유교적인 명현들이라고 하죠. 유교에 이제 어떤 명망 있는 분들, 조금 존경받는 분들, 이런 분들께 제사도 지내고, 또 이제 후배들도 길러내서 또 사림으로 만들고, 그래서 정치에 또 진출을 시키고 과거에 합격시켜서 그다음에 향약을 만들어서 그 향약이라고 하는 건 이제 각 마을마다 그 고을의 어떤 자치 규약이죠. 이 자치 규약, 이 약속, 규칙 이런 것들을 이제 사림주도로 만들어서 또 각 지방 마을에서 사림들의 힘을 키우고 이렇게 향약과 서원 두 가지로 조선의 어떤 정치 그리고 사회 문화 이런 면에서 주도권을 사림들이 장악해 나가는 모습을 봤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조선 전기를 좀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조선 전기의 문화, 특히나 세종을 중심으로 두 시간에 걸쳐서 과학 파트의 발전을 좀 보려고 합니다.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죠. 근데 일단은 뭐 꼭 세종 얘기만 다룰 건 아닌데 요 생각은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그 조선 정치사 배울 땐 세종 하면 집현전 정도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세종은 우리가 세종하면 훈민정음 제일 생각 많이 하지만 그냥 딱 이렇게 못 박아두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종은요, 음, 과학이에요, 과학. 그러니까 이게 요새 유행어 같은 것 때문에 표현이 좀 이상한데 세종이 가장 집중했던 분야는 과학입니다. 과학, 사이언스. 그러니까 이제 가장 과학자에 가까운 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훈민정음 이것도 가만 생각해 보시면 사실상 과학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 과학에 정말 집중되어 있는 왕이다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거고 일단 이번 시간에는 훈민정음 그다음에 여러 책들의 편찬을 좀 보도록 합시다. 천천히 보도록 하죠. 일단 뭐 가장 유명한 건 역시 훈민정음 한글이죠. 그래서 훈민정음을 반포한다는 건 이제 발표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이제 문자를 그러니까 원래 한글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 민족은 한자를 썼죠. 근데 한자는 너무 너무 많잖아요. 너무 어렵고 너무 획수도 많고 개수도 많고 그래서 사실은 정말 몇 년에 걸친 열심히 공부를 한 사람 아니면 근데 사실 일반 농민들은 농사 짓느라 그렇게 공부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농사를 안 지어도 될 만큼의 부유함이 있는 좀 부자들만 쓸 수 있는 그런 글자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배층들만이 한자를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백성들은 사실 뭐랄까 문자를 쓸 수가 없는 거죠. 지배층이 아니면 한자 공부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지배층이 아닌 일반 백성들은 아예 문자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세종의 주도로 이렇게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뭐 말은 그래요. 말은 뭐 집현전 학사들과 함께 연구를 거듭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99% 이상 세종 개인의 발명품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떤 언어가 특히나 어떤 문자 체계가 이렇게 한 개인에 의해서 주도되어서 발명되는 경우는 나중에 에스페란토라는 이제 가상의 언어 말고는 사실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세계사적으로 봐도 굉장히 유래가 드문 굉장히 특이한 사례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문자 체계가 하나의 언어를 완전히 맞춰 쓸 수 있는 문자 체계가 특정 개인에 의해서 발명되었다는 건 굉장히 특이한 사례고 그리고 또 세계사적으로는 세종은 한 나라의 왕이자 정치인이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영향력 있는 언어학자로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에 세계사적으로 언어학 영향력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세계 역사에 비추어 봤을 때 굉장히 의미 있는 언어학자이기도 하다는 거죠. 세종 개인 자체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훈민정음을 창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게 이제 훈민정음 해례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특이한 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문자들은요, 수천 년에 걸쳐서 그 민족이 천천히 발전을 시킨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이제 영어의 알파벳만 봐도 처음에 이제 어 저기 뭐야 페니키아인들부터 시작해서 뭐 이제 그리스인 거쳐서 로마인 거쳐서 유럽 대륙 거쳐서 잉글랜드에 이르기까지 여러 민족을 거쳐서 천천히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이 문자의 이 기호가 이런 의미이고 이렇게 발음되고 이렇게 쓰인다라는 걸 해설해 놓은 그런 건 없죠. 왜냐면 몇천 년에 걸쳐서 천천히 만들어진 거니까. 근데 훈민정음은 세종 개인에 의해서 발명이 됐기 때문에 각 글자들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아, 야, 어, 여가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발음되고 어떻게 쓰이는지를 다 해석을 해놓은 책이 있다는 거죠. 그게 훈민정음 해례본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사실은 일본어로 넘어갈 뻔한 걸 간송 전영필 선생께서 일제시대 때 이 집이 원래 굉장히 부잣집이었대요. 간송 전영필의 가문이 굉장히 금수저 집안인데 집안 가산을 다 팔아서 이제 우리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문화유산을 많이 사 모으신 분으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가 그 간송미술관이 따로 있어요. 간송미술관 가시면 되게 국보급 유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훈민정음 해례본이기도 하고, 그래서 훈민정음 해례본을 개인 재산으로 지켜낸 분으로 또 유명하기도 하죠. 어,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전영필 선생. 그래서 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미술관도 있고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의 중요한 문화재들이, 그리고 이게 되게 뭐 그때 가서 또 할 얘기지만 당시에 이제 이토 히로부미나 이런 우리나라의 이제 일제 식민지배 당할 때 우리나라를 약간 지배했었던 일본 정치인들이 우리나라 석탑이나 아니면 고려 청자나 이런 굉장히 많은 문화재들을 빼가요. 이제 그래서 지금 일본으로 넘어가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 가능한 한 최대한 많이 이제 지켜내셨던 분인 거죠. 또 그분이 지켜내셨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보고 계신 훈민정음 해례본이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훈민정음을 왜 만들었는가? 이제 보면 훈민정음 언해본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나란 말씀이 뒹기게 달아 문자와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누리고자 할 빼이셔도 마침내 제 뜻을 실어 펴디 못할 놈이 하니라. 내 일을 위하여 어여삐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드노니 사람마다 하여튼 쉽게 쓸 수 있게 한다. 뭐 이런 의미라고 다 읽기는 좀 그쵸. 어쨌든 이거를 번역해 보면 이런 뜻이에요. 나란 말이 중국이랑 다르기 때문에 문자로 서로 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언어 자체가 다르니까 중국어랑 우리말이랑 아예 다르니까 문자도 통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좀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어도 그걸 글로 써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디로 전달이 안 된다. 그래서 자기 뜻을 표시를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걸 내가 안타깝게 여겨서 28글자를 새롭게 만드니까 사람마다 이제 쉽게 익혀서 날마다 편하게 쓸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게 이제 이 훈민정음을 만든 이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요. 세종이 훈민정음을 만들 때 봤던 포인트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우리 언어에 맞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말에 맞게. 그래서 우리 언어의 소리들을 담을 수 있는 우리 언어에 맞게.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대화할 때 쓰는 말들을 그 소리들을 표시할 수 있는 그런 언어를 만드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배우기 쉽게. 그래서 사실 한자의 최대 단점은 배우기 어렵다는 거죠. 정말 수천 자, 수만 자를 알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한글은 28개의 표시만 알면 어, 쓸 수 있도록 배우기 쉽게. 요게 이제 훈민정음의 최대 두 가지 목적인 거죠. 이걸 포인트로 놓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글자도 아마 국어 시간에 배우시겠지만 한자는 표의 문자란 말이에요. 표의 문자인데 한글은 표음 문자죠. 어, 그래서 한자는 뜻을 표시하죠. 그래서 각 글자마다 뜻이 다 있죠. 근데 한글은 소리를 표시하죠. 그래서 어, 이런 의미죠. 한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소리들은 기록할 수 없어요. 뚫깰빼 이런 거 못 쓰잖아요. 한자로는. 근데 한글은 뚫깰빼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소리를 표시한, 아무런 의미가 없어도 소리를 표시한.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일상적으로 쓰는 말들을 쉽게 소리 나는 대로 표현하면, 써놓으면 사람들이 그걸 읽고,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한 소리대로 내가 그대로 썼으니까 그대로 읽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의미인지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표현 문자의 특징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거는 이제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좀 논쟁이 많았어요. 특히나 이제 왜 제가 그 집현전 학사들이랑 같이 만들었다기보다는 어, 세종대왕 개인의 발명품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게, 집현전 학사들이 반대예요. 집현전 학사들이. 근데 이제 나중에 훈민정음을 만들기로 결정이 되고 나서는 정음청이라고 해서 기존의 한자들을 우리식 발음으로 고치는 데는 이제 요걸 이제 한 훈민정음을 써가면서 바꾸는 데 노력을 많이 하는데, 훈민정음 창제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요 논쟁 과정에서는 반대 입장이 많이 섰었죠. 이 집현전 학사들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최만리라는 인물인데 최만리 이하 뭐 신석조, 김문, 정창손, 하위지, 송처검, 조근 뭐 이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훈민정음 만드는 거 안 된다 이렇게 반대를 했었죠. 한번 그 이유 그러니까 요거는 그렇게 뭐 시험에 나오고 중요하고 그럴 건 아닌데 왜 가져왔냐면 어 이 사람들이 훈민정음 창제에 왜 반대했는지를 알아달라거나 기억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왕과 신하 사이의 정치적 토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그냥 이렇게 이번 기회에 그냥 느끼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 내용을 기억하지 못해도 좋으니까 그냥 정치적 토론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그래서 최만리는 6가지 이유를 들고 옵니다. 최만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원래 고려 때부터 명문 가문 출신이고 본인은 이제 태종 14년에 그러니까 아마 1414년 이럴 거예요. 생원과에 급제를 하는데 생원과는 뭐냐면 이제 과거 시험을 볼 때 문과인데 그중에 이제 경전을 달달달 외워서 시험 보는 게 생원과입니다. 거기에 이제 급제를 해서 세종 2년에 집현전 설치와 함께 집현전에 배치가 돼서 그 뒤로 18년 동안 쭉 집현전에만 있었던 그래서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는 집현전 장관 역할을 했었던 그런 인물이고요. 음, 채말리가 후민정음을 만드는데 반대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조선은 중국을 섬기는 나라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쓰는 문자를 그냥 써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땐 굉장히 좀 이상하죠. 근데 이게 왜 이런 발상이 나오는 거냐면 유학 때문에 그래요. 유학 때문에. 지금 어 고려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불필구동이라는 표현을 써서 송나라에서 굉장히 선진문물 좋아 보이는 걸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건 상관없지만 또 송나라 건데도 우리가 굳이 우리 눈에 좋아 보이지 않는다면 굳이 따라갈 필요도 없다. 고려 시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고려는 정말 정치적으로 어려워지지 않으면 광종 때까지만 해도 스스로 황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려랑 조선은 그런 분위기가 좀 달라요. 고려는 우리가 송나라로부터 좋은 거 많이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지만 굳이 따라갈 필요는 없다. 우리는 우리다. 이게 강해요. 또 고구려를 계승해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조선은 어, 기본적으로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하고 있고 그 성리학이 중국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성리학을 이념으로 삼는 나라로서 중국을 대국으로 모셔야 된다. 왜? 성리학이 나온 나라니까. 이거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뭔 소리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랑 정서 차이가 조금 있죠. 그리고 두 번째도 보시면 비슷한 느낌이에요. 몽골도 그렇고 서화도 그렇고 여진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다 각자 자기 글자가 있죠. 몽골도 몽골 문자가 있고요. 서한은 탕구트족이라 그래서 이제 중국의 서쪽에 있는 민족이 있었어요. 얘들도 문자가 따로 있고 여진 문자가 또 따로 있어요. 되게 한자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런 그 일본도 이제 히라가나 이렇게 있죠. 그래서 얘들도 다 각자 글자가 있지만 얘들도 오랑캐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글자를 만드는 건 중국을 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중국을 따르는 나라로서의 자세를 지키지 않고 스스로 오랑캐랑 같아지는 거다. 그러니까 중국을 따르지 않으면 오랑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조금 그죠? 좀 우리로서는 납득하기 힘든 그런 모습들이죠. 그리고 문자 생활은 이두로도 불편하지 않다. 이게 잘 보세요. 이 멘트 잘 보세요. 문자 생활은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의 문자 생활도 이두로 불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두라는 건 뭐냐면 이제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한자에도 뜻이 있고 음이 있잖아요. 근데 한자의 음만 빌려다 써서 우리가 하는 말들을 한자의 음만 빌려다 써서 쓰는 방식을 이두라고 해요. 이거 누가 만들었던 거냐면 예전에 기억나시나? 그 저기 통일신라 하대에 설총이 만들었던 거예요. 설총. 중대구나 하대가 아니라. 어, 원효 아들이죠. 설중이 만들었던 게 이두고요. 어쨌든 문자 생활은 이두로도 불편하지 않다. 굳이 이 여기서 말하는 언문이 훈민정음을 좀 낮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문을 사용해서 그것으로 출세할 수 있게 되면 굳이 고생해서 성리학을 공부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리학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 사람들이 한자를 안 배워도 되면 성리학도 공부하지 않을 거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는 고생해서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 어, 형옥을 공평하게 하려는 목적이라지만 이것은 문자가 아니라 옥리의 자질에 달려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 이제 형옥, 그러니까 형벌과 옥사, 감옥 가는 게 옥사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양반 과거에 급제한 양반이랑 일반 백성이랑 법률적으로 시비가 붙었어요. 그러면 양반은 멋있게 막 내가 왜 그런 행동을 취했고 나의 행동은 법률적으로 왜 타당하며 멋있게 막 한자로 쫙 써서 낼 거 아니에요. 근데 백성은 글을 모르니까 그냥 직접 가갖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게 아니고요 이럴 거라고. 그럼 당연히 문자로 서류로 제출된 양반의 어떤
입장이 더 유리해질 수밖에 없겠죠. 재판관 입장에서는 깔끔하고 정확하게 서류로 제출한 양반이랑 와서 질질 짜면서 얘기하는 백성이랑 누구 손을 들어주겠냐고. 당연히 양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죠. 이쪽의 논리가 더 글로 서류로 명확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형옥에 있어서 공평이, 그러니까 형벌을 주고 재판을 하고 이런 데 있어서 불공평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최만리의 주장은 그건 관리, 이제 옥사를 관리하는, 감옥을 관리하는, 그리고 재판을 하는 그 재판관의 자질의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건 사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사실 어 증거의 객관성이나 논리의 타당성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와서 말로 하는 사람보다는 확실히 논리적으로 작성해서 서류로 제출한 사람이 유리할 수밖에 없죠.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중요한 일을 성급하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동궁은 뭐냐면 저거예요. 그 세자. 네, 세자께서 성악은 이제 공부하시는 거죠. 세자께서 공부하시는데 마음 쓸 때인데, 그러니까 성리학 공부하라는 거지. 근데 이제 한글 배우는데 신경 쓰는 건 좀 옳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까지 6가지가 최만리 주장의 핵심이었고요. 여기에 대한 세종의 입장은,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셔야 돼요. 왕이니까 그냥 왕으로서 야 내가 권력이 위잖아, 내가 윗사람이잖아, 해 이 새끼야, 까라면 까, 이런 식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최만리가 한 주장에 대해서 논리는 논리대로 받아서 나는 나의 논리로 최만리를 공격하는 거지. 그래서 무조건 왕으로서의 권력으로 찍어 누르는 게 아니라 논리 대 논리로, 최만리의 논리를 왕의 논리로 깨려고 하는 거죠. 그런 모습을 봐달라는 거죠. 그래서 세종의 입장은 이런 거예요. 지금의 업무는 백성을 편리하게 하려는 거다. 그리고 지금 이도로 충분하다고 하는 건 지금 너희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도로 충분하다고 하는데 그 이도는 설총이 만든 거 아니냐. 그러면 이도로 충분하다는 건 이도를 쓰는 건 옳다는 얘기인데 그럼 설총은 옳은 거 아니냐. 그럼 설총이 이도를 만든 건 옳다고 하면서 내가 지금 글자를 만들려고 하는 건 왜 잘못됐다고 하냐. 그러니까 자체 모순이 맞죠. 그리고 또 너희가 운서를 아느냐. 운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소리를 연구한 책을 얘기해요. 그래서 사성 칠음, 즉 4가지 소리와 7가지 음이란 얘기인데 거기에 자모가 몇 개나 있는가. 즉 너희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말소리에 대해서 얼마나 연구를 해봤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1학년 때 중국어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상식적인 얘기예요. 중국어 시간에 배운 중국어는 우리나라 말이랑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소리 자체가 다르잖아요. 근데 서로 말소리가 다른데 같은 문자를 쓰면 될 리가 없잖아요. 우리는 우리나라 말소리에 맞는 문자를 써야지. 그러니까 세종 입장은 너네들이 지금 우리나라 백성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말소리에 대해서 그 말소리를 표시하려면 몇 가지의 글자가 필요한지, 몇 가지의 기호가 필요한지 고민이라도 해봤냐? 나는 해봤다. 고민도 안 해보고 이따위로 반박하는 게 말이 맞냐 지금? 이렇게 따지고 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세종은 자기의 왕으로서의 권력으로 찍어 누르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너희들은 설총의 이두는 옳다고 하면서 그럼 나는 설총과 같은 일을 하려고 하는 건데 왜 까냐? 너네 자체 모순이다. 이 얘기를 하나 찝고 그 다음에 너네들 일반 백성들이 쓰는 말소리에 대해서 우리나라 말소리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은 해보고 나한테 이렇게 따지는 거냐? 이렇게 완전 논리적으로 따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세종 얘기가 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논쟁은 세종이 이기는 게 된 거죠. 결국에는 이제 세종이 최만리, 그다음에 최만리랑 같이 상소에 동참한 사람들을 의금부에 하루 가둬요. 하루 가두고, 하루 가두는 게 뭐 그렇게 고생이겠어요. 하루 딱 가두고 바로 석방시켜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어 자기의 의지를 보여준 거죠. 진짜 벌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근데 최만리는 여기서 이제 패배라고 느낀 거죠. 그래서 물러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종이 자른 게 아니에요. 본인이 물러나요. 본인이 물러나고 그리고 이제 다시는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 그 다음 해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근데 이건 뭐 이제 뭐 물론 여기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겠지만 나이가 돼서 돌아가신 거예요. 충분히 이제 그렇죠. 어쨌든 그렇고 이렇게 해서 훈민정음을 발표하게 됐는데 훈민정음은 이제 역시 과학적이죠. 과학적인데 한 개인이 어떤 원칙과 어떤 그 원리를 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과학적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굉장히 배우기 쉽다는 특징이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말의 말소리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일반 대화에서의 발음 체계를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셨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말들이 어떤 발음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 발음을 어떤 기호로 표시하면 좋을지, 몇 개의 기호로 최소화해서 표시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효과는 이제 당연히 백성들의 문자 생활이 가능해졌고요. 그래서 백성들도 이제는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게 있으면 무조건 가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한글을 써서 편지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된 거죠. 그리고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보통 왕권을 강화하려면 지배층을 찍어 누르는 방식으로 힘으로써 왕권을 강화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건 전혀 그렇지 않게 권력 어떤 상대방을 찍어 누르는 방식이 아니어도 일반 백성들에게 하려고 하는 법이나 정책을 글로써 알려줌으로써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면 그걸 한글로 적어서 알려주면 백성들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정책의 시행률이 올라가겠죠. 그런 식으로 왕권을 강화한다는 거죠. 누군가 지배층을 찍어 누르는 방식이 아니라 백성들한테 쉽게 한글로 적어서 알려줌으로써 백성들이 이 정책을 쉽게 보고 따라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식으로 왕권을 강화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만들었으니까 이제 알려야겠죠. 그래서 보급을 위해서도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용비어 천가, 용비어 천가는 이제 용이 나르는 노래 뭐 이런 건데 이제 조선 왕조가 왜 만들어졌어야 됐는지 그리고 조선 왕조가 얼마나 위대한지 이런 것들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책을 또 펴내면서 또 훈민정음을 이제 더 알리는 거죠. 그다음에 각종 백성들이 일반적으로 지키면 좋은 도덕 이런 것들을 또 윤리서로 편찬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향리를 선발하는 시험을 치를 때는 한글로 치렀다고도 해요. 어쨌든 보급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었다라는 걸 받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다양한 책들을 이제 편찬 사업을 추진하는데 천천히 볼게요. 일단 조선을 건국하는 건 정당했다, 올바른 행동이었다 이걸 알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책들을 편찬을 하고 특히나 역사서, 의례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의례서는 인간이 지켜야 되는 예의들을 담은 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고려에서 조선이 넘어오는 과정은 굉장히 특이하죠. 다른 민족에 의해서 침략을 당해서 그래서 나라가 망해서 새로운 나라가 들어선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우리나라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우리나라를 만든 거니까 굉장히 특이한 사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고려라는 우리나라를 무너뜨린 거니까 왜 무너뜨려야만 했는지 그게 왜 올바른 행동이었는지를 해명해야겠죠. 그런 목적에서 편찬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진 거죠. 왜 조선을 건국하는 게 맞았는지를 설명하는 책을 쓰는 거지.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또 체계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도 많은 책들이 필요했었고 그래서 특히나 이제 국방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지방 통치를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 지도나 지리지가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지도, 지리지 이런 것들이 많이 편찬이 되죠. 지리지는 뭐냐면 지도는 아실 거고 지리지는 그 지역의 땅의 모양만 그린 게 지도라면 지리지는 그 지역의 땅의 모양도 그리고 같이 그 지역의 정보도 같이 넣어놓은 그러니까 뭐가 잘 자라고 기후가 어떻고 인구가 어떻고 어떤 사람들이 여기서 나왔고 뭐 이런 그 지역의 정보들을 같이 담은 게 지리지예요. 천천히 보겠습니다. 일단 역사서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실록이 있고요. 그래서 왕별로 나눠서 이렇게 태조실록, 태종실록, 태중실록 이런 식으로 왕 단위로 끊어서 이제 역사를 기록해서 남겼죠. 이걸 다 모은 게 조선왕조실록이죠. 음, 그리고 이제 어, 동아시아권이 이런 게 좀 있는데 한 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 나라가 들어서면 그 전에 이미 망한 나라, 그 망한 나라, 과거의 나라의 역사책을 써주는 게 있어요. 이런 걸 이제 흔히 관뚜껑 닫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조선도 마찬가지예요. 고려 역사책을 씀으로써 고려를 이제 완전히 역사 속으로 되돌려 놓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고려를 그냥 과거의 국가로 단정 지어 놓고 그걸 통해서 조선의 역사를 정당화하고 그다음에 또 고려사 고려사조를 씀으로써 고려가 왜 망해야 되는 나라였는지 왜 새로운 국가의 건설이 필요했는지를 또 정당화하는 거기도 하죠. 세종 시기에 이렇게 고려사 저료가 편찬이 됩니다. 그렇고 이제 동국통감은 이제 통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국이라고 하는 건 중국의 동쪽에 있는 나라라는 거고 감자는 거울 감자예요. 그래서 돌아본다는 건데 어쨌든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의 우리나라의 전체 역사를 다 담은 책이 또 동국통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종시기의 서거정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편찬이 되죠. 그다음에 의례에서는 국조의례는 이제 국가에서 치르는 중요한 행사, 그 행사들의 절차를 정리한 책이고요. 그다음에 섬강행실도 요거는 이제 일반 백성들이 꼭 지키면 좋을 기본적인 예의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기본적으로 국가에 충성을 해야 되고 또 관직에 진출했다면 더욱더 그래야 되고 그다음에 부모님께 잘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성은 결혼을 했다면 남편에게 이제 일편단심해야 되고 그래서 삼강행실도는 이런 예의들을 가르치는 책인데 사례 중심으로 그런 충신이 있었고 그렇게 효성 깊은 자식이 있었고 그렇게 일편단심한 여인이 있었고 이렇게 사례별로 그림을 담아서 내용을 적은 책이에요. 그래서
그림도 담고 그다음에 내용도 한글로 적어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쉽게 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쓴 책이 삼강행실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림도 그려놓고요. 이렇게 한자가 좀 있긴 하지만 그 한자를 해석해 놓은 글을 이렇게 같이 적어놓고 있죠. 아 그리고 여기서 말이 나온 김에 그 아레아라고 아는지 모르시겠는데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지금 우리나라 한글에는 안 보이는 표시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 이런 거. 이거 사라고 읽거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음, 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아레아도 있고 그리고 이런 거. 이런 거는 또라고 읽는데 이런 표시들은 지금 우리는 안 쓰는 글자들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일제 때 일본인들이 없앴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한자가 지금 세종 때 만들어졌고 지금도 쓰는 거니까 몇백 년을 쓴 거잖아요. 몇백 년을 쓰는 과정에서 좀 불필요한 글들이나 사실 이것도 또라고 그냥 쓰면 되는데 굳이 시옷을 붙일 이유가 없고 아가 있는데 굳이 이게 살려도 조금 다르긴 해요. 뭔 장음이고 뭐는 단음이고 뭐 이런 식인데 굳이 필요가 없는 글자들이 탈락한 거예요. 사실 문자도 그렇고 언어도 그렇고 계속 조금씩 변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스스로 한글을 조금 더 쓰기 편하게 조금씩 바꿔오다 보니까 오늘날의 한글이 된 거고 그리고 오늘날의 한글도 언젠간 또 변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변화해 온 거지 무슨 이렇게 뭐 일제시대의 일제의 만행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길래 얘기를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연려는 이제 뭐 혹시 모르실까봐 어, 조선시대에는 이제 무조건 이제 남자는 첩을 들 수 있지만 그것도 지배층에 한정한 얘기예요. 남자는 첩을 들 수 있지만 여자는 이제 한 남편만을 이제 정성으로 받들어야 되는 뭐 받든다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조선시대 시대적 기준엔 그 표현이 맞죠. 그래서 뭐 이렇게 남편이 그러니까 연려라고 하면 보통은 남편이 먼저 죽어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수절한다고 하죠. 재혼하지 않고 돌아가신 남편만을 그리워하면서 사는 그런 걸 연려라고 해요. 그래서 연려를 되게 아름다운 문화로 쳐서 되게 인정해주고 연려 비도 세워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남자가 일찍 돌아가셨어. 그러면 이 여자가 아직 젊어. 그러면 막 새 남자랑 이렇게 뭔가 막 썸이 있고 이러면 주변에서 되게 안 좋게 보고 막 나쁜 여자라고 생각하고 그런 문화들이 있었던 거죠. 또 그걸 권장하는 책이에요. 이 책이 또. 그러니까 우리랑 막 문화 차이가 상당히 있는 거죠. 어쨌든 그렇고 그다음에 지도라고 해서 이제 전국적인 지도들이 많이 나옵니다. 전국을 담은 팔도도 요거는 좀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혼일강리 역대 국토지도. 요거는 태종 때 나오는데요. 요거는 당시 기준으로 만들었던 세계지도예요. 세계지도인데 당연히 좀 이상하죠. 당연히 어 정확한 측량 기술이 없고 전 세계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중국을 굉장히 크게 그리고 있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또 이게 이제 중국에 대한 그러니까 중국을 떠받들어서 생각하는 걸 중화의식이라고 하거든요. 중화의식도 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를 굉장히 크게 그리고 있죠. 실제보다는 크게 그리고 있죠. 이렇게 우리나라를 좀 중요시 여기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름대로 요게 이제 아라비아 만두고 요게 어, 아프리카일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어, 본인들이 알고 있는 들어본 선 안에서는 최대한 그리려고 노력했고 역시 구대륙만 있고 이제 아메리카 대륙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죠. 어쨌든 혼일강리 역대 국토지도는 당시의 조선인들이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책이 이 지도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혼일강리 역대 국토지도 지금 보면 좀 유치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태종 때 제작했다는 것도 같이 꼭 기억을 해주세요. 혼일강리 역대 국토지도였습니다. 그리고 지리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만 그려놓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여러 가지 뭐 토지, 교통, 인구, 출신 인물, 뭐 세금은 보통 얼마나 거치는지, 어떤 작물들이 자라는지 이런 각종 정보들을 써놓은 게 지리서고요. 통치에 필요하니까 만들었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세종실록 지리지, 뭐 동국여지 승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